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태전환 매거진 바람과물 편집인 한윤정입니다. 오늘 정성헌 DMZ 평화생명동산 이사장님과 그리고 불교철학 연구자이신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제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평화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그리고 미래의 지향점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 이제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실망이라고 할까, 이제 절망감을 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가 생명, 평화, 특히 요즘에는 기후위기와 생태 전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좌절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정성헌 이사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오셨고 저희에게 어떤 나아갈 길이라고 할까 현명한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혼탁하다고 하더라도 추구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좀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오늘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 때 학교는 많이 안 다니셨는데 그때 겨우 국민학교도 졸업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국민학교도 졸업 못했죠. 요새 초등학교. 네. 근데 우리가 자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야 사람이 그럼 쓰냐? 사람이 그럼 못 쓴다. 이제 그 말이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사실은 지극히 원칙적인 얘기인데 배운 사람이 그럼 쓰냐 그랬다. 배운 사람들이 꼭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관여되고 이제 이렇게 뽑힌 사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드러난 거예요. 예. 배운 사람과 뽑힌 사람들이 사실은 나쁜 장난을 친 거지. 그러나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과 그 좌절한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고 특히 아까 강조 말씀드린 배운 사람과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요거를 통해서 다 잘 드러난다면 오히려 이게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어떤 저 자신도 포함해서 어떤 갖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아마 그게 저로서 아마 세 단어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냉소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건 저놈들 탓이다, 이건 탓이다는 의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무기력감. 우리 뭐 어떻게 하지 지금? 그래요.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또 여기에 이제 우리 정치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까지 닥치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100년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미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성장과 속도에 대한 미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과 속도,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진 것이 개인주의적 생각들. 어떤 측면들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이제 더 도드라져 나오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든가, 이런 의식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세상을 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세상을 원하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바뀌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적어도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필요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다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으로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아인슈타인 이야기인데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 세상은 바뀔 거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기후위기건 코로나건 지난해부터 이 문명 전환과 사회를 새롭게 리셋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두 가지 측면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지식인과 사회 지도층의 어떤 부도덕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전체가 특히 지식인과 지도층들이 얼마나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컸는지, 크고 집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더 새로운 윤리가 이번에 확립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 물질주의라고 할까, 경제주의라고 할까,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50년 동안 그동안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DNA에 정말 깊숙이 각인이 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수축 사회로 가고 있는 어떤 길목이고, 기후위기, 생태 전환 이런 점에서도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줄이고 경제 규모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제 아까 수축 사회로 가야 된다 할 때 제일 중요한 점, 저는 행복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내가 즐겨야 할 어떤 쾌락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내 즐거움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할 삶의 의미, 그게 전 중요한 어떤 행복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전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언젠가부터 소비 위주의 어떤 즐겨야 할 쾌락, 그러니까 즐겨야 할 것을 즐기지 못하는 나의 어떤 상태, 이런 것만으로 어떤 삶의 무기력함에 빠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래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축 경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러는데, 그건 사실은 그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다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주 그냥 그 쉬운 말로 왜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친구까지 좋은 그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고 지구도 생명체들이 살만한 조건으로 바꾸려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불편을 겪고. 근데 그것이 말로 그냥 공론화가 아니고, 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모든 세상의 이제 구조를 바꾸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 논의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계속 대통령 선거 이번 주제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봅시다. 계속 성장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주겠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결국 우리가 일부를 포기하거나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감내해야 된다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그게 진짜 새 세상이라는 그걸 확실하게 그 제시하고 합의를 해. 그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아마 핵심일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서로. 예. 자꾸 뭐 나눠주겠다 그리고 성장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저는 그 공론화 이전에 이런 큰 뭐라 그럴까, 이런 심각한 얘기가 난 대학사에서 일어나고 종교사에서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야 언론이 그걸 받습니다. 지금 언론은 뭐 이거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무슨 이거 뭐 인구가 주니까 뭐 안 되는 것 같고, 전기요금 폭탄이, 아니 전기요금 한 1,000몇백 원 올린다니 뭐 너무 폭탄이요. 폭탄이 그렇게 싼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상한 말들을 한다고. 그래서 좀 이런 긴박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야, 우리 좀 줄여야 된다. 좀 작게 가자. 그 얘기를 몇몇 사람이면, 아유, 저거는 이제 만나 그 얘기만 하는 사람 이러니까 그걸 대학사회와 종교사회에서 이걸 부지런히 하고,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천주교 수원교구가 222개 성당이 있더만요. 거기가 2030년까지 몽땅 신재생 에너지를 이루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은 한 번 보도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심층 보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서 이 대담을 하고 정담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도 그 불을 줄이고 불을 자립하고 밥상을 자립하고 그런 노력 이게 십몇 년간 하잖아요.
새마을 회장에 취임을 해서 또 보니까 물어봤더니 우리가 1년에 전기를 얼마 쓰냐 그랬더니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120만 킬로와트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 전기를 쓰더라도 태양광 전기까지도 아껴야 되니까 태양광 전기를 만들려면 그것도 거기서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이 들고 에너지가 그래서 아끼는 걸 우선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2의 기본을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은 태양광 전기를 만드는 거다. 2년 6개월 걸려서 자금률 110%를 이뤘는데 대출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 정부 돈 안 얻었었어요. 그리고 절약도 지가 지시해서 절약하면 안 되고 각 조직 단위가 스스로 결정해서 절약하면 그건 오래 갑니다. 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자기가 실천을 해야 떳떳하기 때문에 말빨이 힘이 씁니다. 생기죠. 말이 설득도 쉬워지고 그렇지. 예. 해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해보고 그걸 이론적으로 하니까 많이 복잡해져. 아까 그 120만 킬로와트 쓴다고 하셨죠? 네. 새마을에. 그러면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줄일 수 있었습니까? 줄이는 거는 그냥 보통 그냥 아주 쉽게 노력하면 예. 20% 줄이는 건 쉬워요. 쉬워요. 아니, 그런데 그럼 꼭 쉽지.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조그마한 노력으로 20%를 줄인다면 예. 그게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가 몇 개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50만 킬로와트짜리로 계산을 하면 예. 10개는 그냥 세워도 되지요.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건립하는 게 아니라 가동 중지. 가동 중지해도 가동 중지해도 그러니까 원자로 10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심각한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거는 몇 개 빨리 세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죠. 그건 쉽죠. 생각만 바꾸면 가능한 일들인데 엄청나게 쉬운 거죠, 사실은. 일반인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예. 선진국일수록 그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물건과 에너지를 쓰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지구에는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런 기생충이 네, 그런 모순이 이제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교육은 엘리트들에게 문맹의 상태로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이제 큰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을 이제 우선은 많이 바꿔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라는 게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 사회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사회, 그다음에 이제 탄소 사회 이런 데 이제 맞춰진 유능한 인간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그거를 이제 바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깨어남이라고 할까요? 이 시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 특히 각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어떤 사회교육이랄까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각자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좀 방향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현재 조금 그 대학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 교육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쪽으로 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얘기를 기본이 안 됐어 그러잖아요. 진짜 기본이 안 됐어요, 우리 교육이. 기본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3가지쯤 되는데 생명 유지에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일하고 하여튼 뭐 움직이는 거. 그리고 혼자 못 사니까 이제 관계를 맺고 사는 거. 그리고 한 3가지쯤 돼요. 기본이 가만히 보면. 밥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그 먹방들은 많아도 밥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예. 네? 건강하고 무슨 뭐 미용 그런 거에는 그런 거 이렇게 부분적인 건 많아도 그 몸을 튼튼히 하고 일을 어떻게 하고 뭐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이들이 정상적으로 몸이 발육이 돼야 이제 정신도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기본 하루의 활동량이 뛰든지 걷든지 하여튼 움직이는 양이 18,000보가 돼야 된다. 그건
그 교육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그걸. 그렇게 많이 그래. 어렸을 때. 18,000. 예, 18,000. 활동량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의 교육은 체육을 무척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영국 같은데 과거 제국주의로 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거 뭡니까 그 수상이나 국회의원들 제일 많이 배출한 그 사학교 이튼 스쿨. 이튼 스쿨. 예. 그건 하루에 체육이 3시간 아닙니까? 예. 과거에 지금은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영국 사람들은 그때 식민지 피식민지에는 그 체육을 못하게 하거나 조금밖에, 인도에 그래 학교에 운동장을 못 만들게 하거나 조금만 만들게 하고 이제 그런 나쁜 짓은 했지만, 오,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기본 교육도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애들 인터넷 뭐 게임하고 뭐 이거 전화로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라는 게 크게 보면 우선은 자기 가족과의 관계, 제일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의 관계, 이런 관계를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건데, 예? 그럼 뭐 이웃 일본과의 관계니 뭔지 그렇게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만물과의 관계, 풀과의 관계는 뭐냐 이제 이렇게 쭉 될 텐데, 그 관계에 대한 게 없다고 실제로는. 기본적인 걸 이렇게 딱 천착을 해서 그게 교육 과정과 내용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슈 위주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리고 교육 개혁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학 무슨 위원회들이 생겨요. 나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하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교육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난 안 된다고 해요. 그 비전문가들이 거기 좀 몇 명 꼭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뭐 먹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게 늘 안 되더라고. 언젠가 제가 한번 이사장님을 고려대 민년에 고등학생들을 여름 방학 때 이제 저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초대를 이제 모셨는데, 기억나네요. 그때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는 거는 간단하다. 밥 잘 먹고 말 잘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밥 잘 먹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말 잘하는 거가 뭔가 궁금해서 제가 들었더니, 말은 정직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다. 사실은 사람 사는 게 그거 같아요. 밥 잘 먹고,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말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해야, 생각하는 게 재료가 돼서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 그 기본에 대한 생각을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 운동장 말씀하셨는데요. 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지금 처음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서는요, 서울에서는 운동장을 안 쓰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렇고 하고 실내 체육관을 지어버리고. 실내 체육관도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고등학교에 체육 시간에 불러내서 운동장에 뛰게 하면은 학부형들이 항의하는 경우조차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애들 나도 공부 안 그 얘기 시키고 들었어요. 공부 안 시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서 막 그런 게 이제 우리 전체 어떤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 관계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난 게, 우리나라에도 좀 소개됐습니다만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 교육자가 있죠. 네, 그 몬테소리. 사람이 얘기하는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가 관계에 관한 거였고 다른 사람과의 협동에 관한 거였고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된 전문가 양성, 또 물론 이제 사회과학, 인문과학에서도 전문가 양성이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되는데, 이 속에서 지금 뭐가 없어지냐면은 지식인의 역할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마 지금 여기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한윤정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는 대학은 굉장히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고 지식인의 활동 장소라고 생각했던 게 70년대, 80년대 대학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은 이제 개간지가 그런 어떤 지식인들의 공론장이었고, 근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지식이란 말을 아마 최근에 거의 못 들을 거예요. 못 들은 것 같은데. TV 나오고 언론에 나온 사람들 다 전문가라고 그러죠. 네. 지식인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부재한 상태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인가에 대한 얘기는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언론에 이야기되고 많은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의 그 전문성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학이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전문가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문가층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두안 찬성과 반대하는 전문가들만 있지,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걸 놓고 전체를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층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 또 우리 한국이 지금 맡고 있는 한국의 이제 경제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전문가층이 각 분야마다 아주 박빙과처럼 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뭐 깊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긴 장기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근데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얇아요, 전문가층이. 전문가 양성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투자한 것이 나오는 그 시간을 너무나 짧게 잡고 있고 빨리빨리 생산해내는 그런 정도의 전문가로서는 정말 우리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수준에 걸맞는 전문가의 층들을 두껍게 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어떤 두뇌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압축적 근대화, 압축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제가 경험한 뭐 70년대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농민이셨는데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사이에 농민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 거쳐서 요즘은 IT, 그다음에는 문명을 전환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빠른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마다의 전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 전문가들이 성숙하기도 전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밀려서 계속해서 떠나버리고 이제 새로운 전문가들이 밀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성숙할 기회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 각자의 영역에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워서 뭔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이제 우선으로 내세우는 그런 것도 어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갈수록 많이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라는 장이야말로 그런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목소리를 전부 이렇게 그 공존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힘겨루기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여의도 정치의 수준이 지금 보통 시민들의 수준보다도 훨씬 못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올해 대선은 특히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차악을 뽑아야 하는 선거인가 이런 말씀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네. 정치가 좀 개혁되고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꾸는 최종적인 그 책임자들은 즉 국회의원들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법을 바꿔야 되니까. 또 지방에서는 또 여기서 이제 조례 그런 걸 만들려면 물론 이제 관여는 해요. 관여는 하고 뭐 시민단체가 건의도 하고 뭐 하고 그러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제군 같은 경우는 군의원이 7명이에요. 7명이 마음을 잘 먹으면 그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그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 뽑힌 사람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도록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권자로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근데 평소엔 잘하는데 선거 때는 잘 못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엔 다 뭐 멀쩡하게 판단하고 그래요. 이번 선거는 제가 선거권을 행사한 이후로 최악의 선거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과거에 무슨 뭐 그 정도입니까? 그 유신 헌법 선거니 뭐 그런 거는 이제 선거가 아니니까 그건 치우고 예. 직접 그 자기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로는 나는 최악의 선거로 봐요. 물론 이제 후보들이 좋은 얘기를 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서 그걸 이제 그걸 요구하고 또는 뭐 압박하고 이제 그런 노력이 하나 있어야 된과 동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아무리 뭐 1인 미디어가 발달됐다 그래도 그렇지 않거든. 늘 하는 사람만 하거든. 그러면 시민사회 단체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사회 단체가 그걸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대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그건 정파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그거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위기를 제일 걱정하시니까 그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집약해서 이게 어떻게 힘을 발휘하도록 하느냐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제에 대한 그 전문가의 도움은 내가 보기엔 그 정도는 이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걸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 경우도 그랬고 그전 뭐 선거도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하겠다 했는데 네.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엉터리로 한든가 안 하든가 뭐 그럴 경우에 어떤 제어할 장치는 뭐 어떻게 하실까요?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문 대통령은 벌써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종 구체적인 정책 말고 이걸 하려면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될 거예요. 헌법과 선거법을. 그렇죠. 맞습니다. 예. 헌법과 선거법을 우리 당면은 이 긴급하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과 선거법 또는 정당법을 바꾼다는 그 약속을 이번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되고 지켜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응징을 하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다는 그것까지 이번에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해주시오 그러면 청원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현실 정치가 저런 시기라서 절망한다는 사람도 있다 했지만 저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뭐 희망이 있을까? 저 사람들이 없으면 좀 낫지 않을까? 뭐 대한세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저는 그냥 너무 이렇게 혐오스럽고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걸 많이 봐요. 특히 국회의원들을 보면 늘 의문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저런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많고요. 그 국회의원들 이제는 거의 다 후배인데 꽤 아는데 내가 알고 지내는 한 40명은 넘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괜찮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집단화되면 이게 뭐가 돼? 개인적으로 만나면 엄청나게 고민해요. 또 똑똑하기도 하고 알기도 그럼요. 많이 아는 거 많이 같아요. 알고 예. 경험도 있고. 근데 왜 그래요? 집단화되면 돼. 우리나라에서 이 국회의원으로 등장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천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당이나 거기서 좀 제법 힘께나 쓰는 사람 눈에 남은 아무리 여러 가지 공천 제도를 바꾸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기서 뭐 되면 이게 탈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나 선거법 자체를 바꿔서 양당이 독과점하는 체제를 바꿔서 다당이 연합하고 생존할 수 있는 이 구조로 안 바꾸면 이 개인적으로 똑똑한 괜찮은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정말로 그 정략적인 권모 술수에 의해서 실패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떠나고 싶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인데 대개 이제 그 지방 선거를 이제 좀 경시하거나 지나가는데
이제 여기가 7명 아니에요? 인구 32,000명인데. 그리고 군수는 정당 공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엔 그렇게 안 했다고. 공천을 정당 공천이 아니랬어. 네. 그다음에 기초의원들도 정당 공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제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네. 유지되는 것 같아요. 32,000명 되는데 7명 의원으로 한다는 건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 생각엔 그 전에 이제 거의 근접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한 30명 해야 된다고 봐요. 한 1,000명에 하나인데 그런데 연봉을 줄 필요가 없지. 네. 회기가 그 계속될 때만 회의 수당을 좀 대고 지방의원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뭐 이러고 어디 뭐 견학하고 그거는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 의원을 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여기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있지만 그거 자체가 생업이 돼요. 지방의원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걸 또 하기 위해서 그걸 공천하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 생업을 가진 그 지방의원 금요일에 개원해가지고 토요일 뭐 하루 종일 하고 일요일 오전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뭐 그런 의원이나 이런 지방도 그렇고 재테크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명이 해도 된다 이거지. 1,000명에 하나씩.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의원이 되게 봉사하는 개념이 예, 그 제도와 문화를 바꿔줘야 되는데 특히 또 중요한 거, 그 교육감 뽑는 거 네. 이렇게 뽑는 게 좋으냐 이거죠. 무슨 보수와 진보야 교육감 뽑는 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국회의원도 그래 뽑으면 안 됩니까? 숫자를 지금부터 훨씬 더 늘리고 직능별 대표, 세대별 대표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국회의원 늘려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고 하도 저 비용은 현재 비용 이상 안 쓰고 더 이제 각 개개인의 권한과 뭐 이런 거 다 줄여버리고 그러면 10만 명당 한 500명 돼야 됩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양원을 하든지 뭐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생업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고 직업적 정치인은 있긴 있어야 돼요 또. 근데 그건 이제 소수화하고 그런 걸 다 요번에 그런 의제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중앙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는 정치하면은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일, TV 통해서 그 보도되는 일만 정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막상 본인이 속한 지역의 정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DMZ 평화생명동산이 위치한 인제는 굉장히 작고 아름다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그 인제의 어떤 그 새로운 방향성을 위해서 또 이제 회장님의 어떤 말씀들 또 이 기관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실험 그리고 그걸 통한 성공 또 확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같이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혼탁하고 좀 앞이 안 보이는 중앙 정치와 달리 지방 정치는 좀 그거보다는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안전망 이제 세 축으로. 근데 그린 뉴딜 같은 건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렇게 하고 대기업이 이렇게 해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풍력 발전, 뭐 태양광 발전 이렇게 하겠다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 건 없어요. 남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먹고 사는 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뭐 작게는 뭐 한 3분의 1, 많게 보면 한 5할 거지 얘기가 되고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먹거리를 어떻게 바꾸고 뭐. 이제 그런 실질적인 거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지역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이 중앙 중심으로 이 집권적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게. 자치와 분권 이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지속 가능 이것도 그냥 중앙 단위에서 이 정리한 지속 가능이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속 가능이 없어요 얘기 자체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정치 또는 생활 정치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결국 이 생활 정치, 살림의 정치는 여성들이 난 더 잘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뭘 살려내야 되는데 그리고 제일 지금 좌절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 이 지방 정치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건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선 좀 당위적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고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후위기, 저도 모든 걸 기후위기를 극복하거나 완화하는 거로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뻔한 게 그 불 문제 아니에요. 첫째가 불, 에너지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구체적으로 지방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전면화할 수는 없지만 대안의 전기인 뭐 태양광이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 그 시골 같은 경우는 진짜 효과적인 게 유기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합쳐놓는 게 그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농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유기농업으로 하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3,000평에서 1헥타르에서 7.8톤 흡수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유기농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해서 화석연료 발전을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 이번에 저 바이든 그 인수위 같은 데서는 그러면 CO2를 1톤 흡수하는데 그냥 $20씩 주자. 나는 농민수당보다 농민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생명산업에 자기가 생명산업을 해서 당당하게 돈을 이렇게 받도록. 그래서 난 생명산업 기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당 그럼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죠. 대가 같은 거죠. 얻어 쓰는 것 같고 뭐. 예, 예. 그러니까 난 그 정치의 역할 중에 큰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난 정치의 중요한 역할인데 뭐 자꾸 뭐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그건 보조금 뭐 이런 그건 좀 2번 3번이고 네. 아이 급한 사람한테 빨리 이제 주고 굶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은 좋은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게 그 정치 임무다. 그게 그 유기농 태양광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농지법을 바꿔야 돼요. 그 국회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그 바다를 살려야 된다. 그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라고. 바다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고 해저에 있는 바다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마나 이런 게 빨리빨리 없어지고 산호초가 없어지니까 다시마 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거거든. 그건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하면 바로 효과가 나와요. 금방 알아 사람들이. 이거 유기농 태양광 하니까 이게 금방 되네. 밭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유기농 태양광 밭에서 생산한 그 생명이 있는 농산물을 우리 자식들인 학교 급식에 저게 1순위로 들어가야 되고 저게 우리 병사들의 식단으로 저게 빨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전부 로컬에서 또 가격 그렇죠, 말씀하신 지산지소. 지소. 그래 이건 진짜 구체적인 거고 하면 금방 효과가 나와요. 네. 어려운 게 근데 아닙니다. 쉬운데 왜 안 됩니까? 응? 쉬운데 깝깝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유기농 태양광 같은 건 법이 안 바뀌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건 농지에 못하니까 다른 데다 했잖아요. 그 주차장 걷어내버리고 거기다 농사 지어버렸잖아요. 그건 이제 좀 그냥 해버린 거니까 화가 나서 해버린 거고 이 농지 같은 거는 농업진흥구역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식량 절대 농지. 그거 식량 줄이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하고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전부 태양광 이거로 바꾸려면 서울시 면적의 몇 배를 그걸 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단순 계산하면 그런데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길이 11만 킬로가 넘어요. 길 옆에만 해도 거기도 남아. 예? 농촌에 유기농 태양광하고 길 옆에만 하고 해도 남아요. 그러니까 도로 옆에만. 네, 옆에만 몇 군데 꼭 필요한 데만 해도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국도 지방도 폐도로가 많습니다. 그 옆에 할 만한 데 다 하고 전봇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전봇대 새로 안 세워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주려고 할 거는 그런 거 할 땅은 많아요. 여의도 뭐 서울시 면적이 몇 배 그게 아니고 지금 할 거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거냐. 그렇죠. 중국 그 싸구려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우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강소기업들. 저걸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딴 얘기 자꾸 안 하고 뭐 늘 서울시 면적,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이런 얘기 하고 할 때 많아요. 예. 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편으로는 좀 큰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이렇게 실천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새마을에서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하셨고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방향에서의 어떤 새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규모의 마을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생명사회라고 할까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지식정보사회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소사이티 그 이제 생명사회가 본격화되는 거를 본격화 이미 시작이 됐지만 본격화된 건 이제 2030년대로 보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생명사회는 뭐냐?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거가 구체적인 삶에 그대로 드러나면 그 이론이 맞는 거니까 생명가치, 지식정보사회는 중심가치나 지배가치가 지식이나 정보잖아요. 근데 생명사회는 중심가치도 생명이고 바이오고 지배가치도 바이오고 지향가치도 그 세 개가 일치되는 요 사회가 될 거인데 그렇다면 그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럴 거예요. 농림축수산업의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 중심이 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위상이 상당히 달라질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의 중요성이 최고로 강조되고 그것이 산업화되는 사회로 될 거다.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든지 이 발효 산업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새 뭐 바이오 신약 이런 게 강조되는 게 되게 이제 그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엄청난 아마 그 시장용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이제 엄청난 그게 이제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아마 요새 이제 심각한 맞성이 돼가지고 이제 동물 해방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얘기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어 그러는데 농림축수산업의 위상이 바뀐다는 거에서 특히 축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바뀔 거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뭐 그냥 먹어치우기 위해서 키우는 600억 마리 이상의 가축 그거가 아마 완전히 바뀔 거다. 지금은 이제 그거에 내뿜는 메탄가스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 자체의 위상이 바뀔 거다. 네.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바다를 살리는 수산업으로 바뀔 거다. 한반도 육지가 22만 평방키로고 바다가 223만 평방키로인데 이 바다를 살리는 가장 핵심이 그 식물성 플랑크톤 아니에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이 바다로 이렇게 바꾸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다시마하고 미역이 될 거다. 네. 그렇게 그리고 다시마와 미역과 잘 공생공존하는 어업적으로 수산업적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다시마를 제일 많이 먹는 게 저거 아니에요, 저 전복.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전복을 팔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잘 공존할 수 있는 틀로 이게 바뀌어갈 거란 말이에요. 전체 어류나 이 폐류 이런 게 전체가. 그거를 본격적으로는 바다를 살려낸다 그러면 지구의 산소 내뿜 그렇게 반 이상이 다 바다에서 되고 이산화탄소도 사실은 바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운동이나 사업은 모든 거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제가 보기엔 최종적인 그 현장은 바다가 될 거예요. 바다가. 근데 우리는 바다가 우리 육지 면적의 10배나 되는데도 바다 생각을 너무 안 해. 좀 구체적인 얘기를 두 가지만 할게요. 독도를 가지고 늘 싸운다며 일본하고. 그 싸워야죠. 근데 걔네들이 막 그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해 바다를 살려내는 아주 구체적인 그 정책과 계책과 그런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면서 북한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동해를 우리가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작업을 그렇게 주도적인 노력을 할 때 일본의 여론이 어떻게 바뀔까? 내가 보기엔 평화의 바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날 거예요. 응? 러시아도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명 산업도 좋고 생명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로 했을 때 이 세상이 이게 엄청나게 바뀌어간다. 평화. 살리는 쪽으로. 남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걸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남북의 협력과 저 정상회담 이런 게 돼야지 지구가 같은 이렇게 뭐 건사하게 폰 잡는 그거는 내가 보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필요 없으면 안 한 것만이니까. 그렇고 하면 남북의 교류 협력의 내용이 바뀐다 이거지. 그리고 그 말을 북한이 잘 안 받아들이면 그 말 받아들일 거지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저 당신네들이 지금 원자탄 아마 한 5, 60개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우리가 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 안 만들고 지구 그 기후 위기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완화하거나 극복 못하면 2040년대 초에는 여기 사람이 못 사니까 그 핵무기를 어디다 쓸래? 그거 물어봐야 된다고. 쓸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난 남북회담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건사한 얘기하고 손 딱 올리고 그런 남북회담은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부터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그래야 우리도 살고 모험 말로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다시 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처럼 하면 정말 무섭게 봐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자는 그런 그래. 맞을까요?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차근차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요. 평화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재정렬하고 다시 생각해 볼 때 고질적인 어떤 갈등이나 대립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성원 선생님의 어떤 화법 어떤 사고의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고 마지막으로 혹시 조성택 선생님이 혹시 선생님의 어떤 사고나 화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삶에 굉장히 전기가 된 게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한 전문가로서 대학 교수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삶에 밀착해서 삶의 언어로 생각하거나 말을 하거나 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늘 개념으로서만 이야기했는데 전 선생님 만나면서 언어라는 게 살아있는 것이고 직접 움직이게 하는, 활동케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말터 벤자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좀 탁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인간의 이야기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뱃사람 이야기고 하나는 농부 이야기다. 하면서 이제 뱃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어디 갔다 와서 그 동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진귀한 이야기들. 또 그건 굉장히 허황된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래서 또 이제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의 어떤 종류들이죠. 뱃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런가 하면 이제 농부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농사 지으면서 관찰하고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들. 근데 그 얘기란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해 뜨고 해 지고 추우면 꽃들이 고개 숙이고 또 미풍이 불면 꽃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라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실은 거기에 삶의 그 어떤 신비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근대가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뱃사람 이야기로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세계를 여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는 일상 속에서 마주쳐야 되는 어떤 그런 평범성 속에서 삶의 생명의 신비함을 찾아내야 되는 농부의 이야기가 절실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명사회를 열어가는 그런 21세기가 되었으면 하고 대선에도 이런 저희의 바람과 희망이 많이 반영돼서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늘 대담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